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엔 바다톡톡 해양광자 본 강연에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 그 플랑크톤 중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혹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들어보셨군요. 그래서 충남 서천에 있는 기관이고요. 해양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시하는 기관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플랑크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플랑크톤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주 들어보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플랑크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플랑크톤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제가 일단 힌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그러면 얘기를 해보실까요? 일단 플랑크톤은 그 그리스어인 플랑크토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의미는 그러면 플랑크톤이 뭔지는 아신다고 하니까 그 플랑크토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아, 이게 책자가 있으니까 다들 잘 아시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힌트로 준비한 영상은 이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애기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물에 둥둥 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영상에서는 고슴도치가 이렇게 누워서 물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약간 감이 오시죠? 네, 이런 플랑크토스라는 의미는 돌아다니는, 방랑하다, 떠다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빅터 헨젠이라는 독일의 동물학자께서 1887년에 최초로 이런 플랑크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에는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플랑크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운동 능력이 없거나 운동 능력이 미약해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떠다니는 생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에 떠다니는 생물들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에 속하는 생물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요. 매우 다양한 만큼 그 개체 수조차도 바다에 많은 그런 생물군입니다. 자, 그러면 플랑크톤은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랑크톤을 나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양 방법에 따른 구분과 서식 형태에 따른 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양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광합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혹시 광합성이라는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드는 독립 영양 생물을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고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지만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종속 영양 생물,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생물을 동물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형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떠다니는 생물들을 종생 플랑크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떠다니는 생물들을 일시 플랑크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식물 플랑크톤에는 대부분의 미세조류들, 규조류, 녹조류, 그다음에 와편모조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동물 플랑크톤에서는 뭐 요광류, 다모류, 해파리 이런 것들이 물에 떠다니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생 플랑크톤은 대부분의 미세조류들이 이렇게 식물 플랑크톤들이 포함이 되고요. 해파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물에 떠다니면서 살게 되죠. 일시 플랑크톤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연어알인데요. 연어알 같은 경우는 알을 낳자마자 물에 이렇게 떠다니게 돼요. 떠다니게 되다가 부화를 해서 이제
어류로 성장하게 되면 지느러미가 생기면서 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플랑크톤 생활을 하지 않고 유형 생활을, 그러니까 헤엄을 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아, 요, 아닙니다. 요거는 성게 유생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시가 많은 그 성게 유생이에요. 성게가 어릴 적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물에 이렇게 떠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거는 개복치의 새끼고요. 요거는 랍스터의 새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끼인 시절에는 헤엄을 치는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떠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랑크톤들은 물에 떠서 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일단은 4가지 정도의 전략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요 생물은 방산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체에 가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시들이 많아서 이렇게 있으면 넓은 표면적을 가지게 되고 물에 가라앉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모와 선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와편모 조류라는 거고 여기는 선모충인데요. 편모와 선모를 이렇게 흔들어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에 뜨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광류나 규조류 같은 경우는 체내에 기름 성분을 많이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러면 물보다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뜰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물에 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4번째로 요거는 작은 불에간 해파리라는 겁니다. 독은 독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 몸 안에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공기 주머니를 사람이 튜브가 탄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물 위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한 공기 주머니들을 몸 안에 가지고 있어서 물에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선모랑 편모가 있다고 했는데요. 물에 떠서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미미하게나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식물 플랑크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많은 식물 플랑크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조 선수들이 리본을 이렇게 휘두르듯이 긴 편모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 플랑크톤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주변에 많이 털이 나 있는데요. 이 선모충이라는 생물이고 많은 털들을 노를 젓듯이 이렇게 막 흔들어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현미경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엄청 활발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이 이제 살기 때문에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생물인 겁니다. 자,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죠? 그렇죠? 이 스폰지밥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친구가 플랑크톤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더듬이 같은 안테나가 2개가 있고 빨간 눈이 이렇게 포인트 이제 특징인 이런 친구인데요. 다행입니다. 네, 미리 책을 안 보셔갖고 제가 할 말이 있게 됐어요. 여기 보면 건물부여룩이라는 생물을 따서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건물벼룩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빨간색 눈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털이 많은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것이 2개가 있죠. 실제로 이 플랑크톤이라는 그 캐릭터를 이 건물벼룩에서 따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친구가 많이 좀 작아요, 그죠? 예, 그만큼 플랑크톤이 작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랑크톤은 작다고 하는데 얼마나 작을까요? 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이 작다고는 하지만 크기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0.01mm 이하부터 10cm, 그러니까 100mm 이상까지도 다양한 크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저희 피에 있는 적혈구가 이제 0.01 마이크로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머리카락이 0.1 밀리미터보다 조금 작다고 해요.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의 두께가 10 밀리미터 정도 되고요. 손바닥 하나의 요 면적, 요 너비가 이제 100 밀리미터 정도 되는 크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톤들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들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해파리도 플랑크톤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의 사람처럼 큰 해파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에 이런 노무라 잎깁 해파리라고 하는데요. 이 해파리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큼 큰 해파리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아무래도 발표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좀 작고 한 동물 플랑크톤과 식물 플랑크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도입 강연에서 해양 생태계에서 대해서 좀 다뤄주셨는데요. 이 플랑크톤이 중요한 이유는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이 이 먹이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단세포 생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떠다니면서 광합성을 하는 바다의 생산자고요. 동물 플랑크톤은 먹이 사슬에서 상위 그룹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햇빛을 받아서 식물 플랑크톤이 유기물을 생산하면 동물 플랑크톤인 1차 소비자인 동물 플랑크톤이 이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소비자인 작은 어류가 동물 플랑크톤을 먹게 되고 3차 소비자인 큰 어류가 작은 어류를 잡아먹게 되면서 먹이 사슬이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플랑크톤은 이제 해양 생태계 먹이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위에 있는 이런 소비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플랑크톤이 산소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선 광합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합성은 햇빛을 식물이 받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인데 혹시 지구의 허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아마존 열대우림을 예전엔 지구의 허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은 너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런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요. 그러면 플랑크톤은 어떨까요? 플랑크톤도 식물하고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햇빛을 받으면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산소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플랑크톤이 생성한 유기물은 본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거나 분열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데 사용하고 이를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어류가 먹고 또 어류가 나중에 배설을 하거나 죽게 되면 또 분해자가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다시 식물 플랑크톤한테 넘겨주는 이런 사슬이 형성되게 되죠. 자, 플랑크톤은 산소 생산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는 말을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세조류가 포함된 플랑크톤이 지구 산소의 50% 정도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25%는 해조류가, 나머지 25%는 육상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지구의 허파라고 알려진 애들보다 오히려 그 플랑크톤이 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혹자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열대우림의 11%가 감소됐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열대우림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걱정하거나 혹은 누가 파괴했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난 100년간 미세조류가 40%가 감소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기존에는 이 플랑크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많이 소외가 되었던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은 이런 산소 생산 측면에서도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바닷물 색이 플랑크톤 때문에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닷물 색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녹조랑 적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티스나 아나베나라는 이런 생물들이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물 색깔이 녹색으로 띠게 되고 이걸 저희가 녹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바다에서는 요 슈도니치아나 코클로디니움 같은 이런 생물들이 규조류나 와편모조류 같은 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바닷물 색깔이 이렇게 붉게 변하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족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바닷물이 흰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이제 파란 바닷물에 뭔가 흰색 물감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색깔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요 흰색으로 변하는 건 석회비늘 편모조류라는 것들이 대량 발생해서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기도 한데요. 석회비늘 편모조류는 요 석회질 비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석회질 비늘이 회백색을 띠기 때문에 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약간 회백색의 우유빛깔 그런 바다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바다의 밤에 이렇게 형광색이 파란 형광색을 띠는 걸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국내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수영장에서 관찰되는 건 아마 안에서 LED를 파란 LED를 켜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야광충이라는 요 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연안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충격을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형광빛을 발하는데요. 요 형광빛을 발하는 거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곤충 중에 반딧불이 있잖아요. 반딧불이가 형광색을 발하는 거랑 결국에는 같은 원리이고요. 이렇게 형광빛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이제 매우 아름답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야광충을 시 스파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다 은하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마치 은하수처럼 예쁘다는 의미이겠죠. 네, 그렇게 플랑크톤이 많으면 적조와 녹조 외에도 이렇게 흰색이나 푸른 형광색의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적조가 처음에 생기려면 여름에 수온이 오르고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바다로 들어와 영양분과 햇빛이 잘 공급되면 광합성을 열심히 하게 돼서 이렇게 적조 생물들이 다량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적조 생물들이 다량으로 생겼다가 이제 영양분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떠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분해자들이 와갖고 박테리아들이 와서 얘들을 막 분해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막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물 속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 표면은 이렇게 그 바다 표면은 잘 섞이는데 밑에까지 물이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물은 계속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수중 생물들이 그러니까 그 어류를 포함한 수중 생물들이 아가미가 직접적으로 적조 생물한테 막혀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플랑크톤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플랑크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플랑크톤에서는 보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색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많은 유용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거나 화장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뭐 기름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적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햇빛이 있고 영양분이 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라날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키워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뭐 산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활용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플랑크톤은 새로운 대체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도입 관련해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현재 저희가 이제 식습관,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밭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고 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토양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고 하면서 대수층, 그러니까 물을 초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수자원도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나 소, 닭 이런 축산업을 유지하면 그 동물들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어류를 계속 잡아먹으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어류가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의 60%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제 왔다고 하고요. 현재도 8억 명 정도는 이제 굶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식품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플랑크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플랑크톤을 직접 먹거나, 혹은 식품에 일부 첨가해서 먹거나, 혹은 식품에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용 물질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식품에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플랑크톤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랑크톤 혹시 먹는 어떤 플랑크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면 이러실 텐데, 클로렐라 아시죠? 네, 클로렐라도 플랑크톤입니다. 네, 그리고 스피룰리나, 네, 스피룰리나도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신데요. 세계적으로 식품 소재로 지금 인정된 플랑크톤이 총 24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종은 이미 먹고 있다는 뜻이고요. 국내에서도 9종 정도가 식품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톤을 지금도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면, 플랑크톤으로 수환경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환경 지표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제 생태계의 건강 및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벚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봄이구나 라는 걸 가늠할 수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깨끗한 환경에 사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오염된 환경에 사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두 개의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살고 여기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위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죠? 깨끗한 환경에서 많이 사는 애들이 여기에 많이 산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깨끗한 환경이구나. 그 다음에 아래에는
오염된 환경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단 이렇게 오염 여부, 그러니까 깨끗한지 오염됐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지표종이라고 하면 온도가 바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종이 나타났어. 이런 종이 나타나면 바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신호구나라는 걸 이렇게 지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플랑크톤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환경 정화도 가능해요. 일단 환경 정화라고 하면 생물을 의미하는 바이오와 복원을 의미하는 리메디에이션 이 두 단어가 조합된 합성어인데요. 이제 유해 물질에 의해 오염된 환경을 생물 및 생물 유래 물질로 본래 상태에 가깝게 바꿔놓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바다에 원유가 유출됐을 때 미생물을 통해서 원유를 제거한다 이런 기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생물 정화의 하나의 예일 수가 있는데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염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염된 물에서 잘 자라는 플랑크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오염된 물 안에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먹고 얘들이 자라요. 그래서 자란 플랑크톤들을 이렇게 모아서 따로 빼면 깨끗한 물이 이제 정화된 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처리를 안 해도 이렇게 생물 정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염된 물에서 잘 자라는 그런 플랑크톤들을 찾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수확된 플랑크톤들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활용처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약간 종합해 보면요. 그 플랑크톤은 지구를 지키는 미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플랑크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합성을 통해서 얘들을 대량으로 키우면 그 광합성을 통해 CO2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 정화를 위해서 얘들을 사용하면 또 CO2를 흡수하게 되죠. 여기를 통해서 나온 이런 그 플랑크톤들은 식품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비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에너지 개발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플랑크톤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좀 전에 도입 강연에서 나왔는데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런 플랑크톤을 우리 국내 어떤 플랑크톤이 살고 있고 또 어떻게 키우면 잘 크고 어떤 물질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뭐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 전시기관이기도 해서 시큐리움이라는 교육 전시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한번 충남 쪽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들려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성민이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